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은 최근 며칠 1,460원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서학개미가 지목되기도 했는데 급기야 정부가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을 40%로 높인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특히나 이번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던 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는 또 아니어서 그랬었죠. 뭐가 발단이 됐습니까? 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26일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한 답변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구 부총리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수 있냐 이런 질문에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여러 추측글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환율 고공행진 등 현 한국 경제를 외환 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고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그리고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태로 공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외 주식 투자자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을 거두는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위 담화문은 현행 22%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어서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에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어제 긴급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설명 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국가수사본부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각종 정부 대책과 은행의 이자 장사 속에 금리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아직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서 소득이 나아지거나 신용 점수가 오르면 은행이 알아서 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요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본격 도입됩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네이버가 대행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페이는 다음 달 29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본격 시작합니다.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반 은행 대출을 가진 이용자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긴다면 네이버페이 AI가 자동으로 신청해줄 전망입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청 페이지 등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네이버페이가 대신 은행과 같은 금융사의 금리 인하를 요구해주고 그 결과까지 통지해줍니다. 대신 사전에 금리 인하 요구 대상 자산을 네이버페이에 연동하는 과정은 필요한데요. 네이버페이 내 마이데이터로 대출을 연결하면 되고 동의 후 90일 내에는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같은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특히 신용등급을 매번 일일이 확인하기 힘들거나 은행 갈 시간이 없는 소상공인들의 활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 서비스로 사람들의 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로 금리 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되면 약 1,680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신청을 받아줄지 여부는 여전히 금융사 몫인데요. 현재까지 전반적인 수용률을 보면 10건 중 3건 정도입니다. 이번에 대행 서비스를 하게 되는 네이버페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AI 등을 활용해 만일 인하 요구가 불수용된다면 그 사유까지 파악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제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금리보다 더 큰 문제가 쪼그라든 한도입니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 한도는 부족하니 갈수록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는 형국인데 그래도 일부 실수요자에게는 틈새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틈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11호 대책의 핵심은 담보 인정 비율 LTV의 제한입니다. 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서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여기에 규제 지역 LTV 40% 제한을 추가로 받아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건데요.
생애 최초 구매자는 이 제한을 비껴갈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대해선 정부가 LTV 70%를 유지하고 있어서인데요. 예컨대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여기 LTV 규제가 더해지면 집값의 40%인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구매자라면 집값의 70%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한도인 6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1금융권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인 점을 고려하면 연소득은 최소 1억여 원은 넘겨야 합니다. 네, 한도를 높이는 게 다행스러운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역시나 이자 부담이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정책 대출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면서요. 네, 생애 최초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일반 대출 말고도 정책성 대출이 있는데요. 집 가격이 6억 원 이하라면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한해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연 3% 후반대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인데요. 지난 9월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1년 새 6배 가까이 늘어 2조 원을 넘겼습니다. 대출 규제로 한도를 산정할 때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는데 보금자리론은 이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주담대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주담대 상단이 6%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계속 3%대로 머무는 금리도 인기 요인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본격적인 부동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부족한 공급에 앞서 보신 것처럼 대출 틈새까지 파고들어야 할 정도로 집값이 뛰고 있지만 지방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집을 다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1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일단 전국 상황을 먼저 보고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천 가구로 전달 대비 3.5% 늘었습니다. 그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모두 2만 8천 80가구로 전달보다 3.1%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가 2만 8천 가구를 넘어선 건 지난 201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 중 지방이 전체의 84.5%를 차지했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가 3,394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약 12%를 차지했고 경남과 경북, 부산 순이었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충남으로 전달보다 54.1% 늘었고 제주와 강원, 경북 순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62.5%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76% 뛰었는데요. 수도권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3만 1,220건으로 지난해보다 79.4% 늘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막판 갭투자 수요 등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주택 공급 선행 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줄었는데요. 지난달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14,078가구로 전달 대비 28.7% 줄었고 지방은 26,844가구로 같은 기간 48%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이렇게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가운데 무궁화 신탁의 계열사인 무궁화 캐피탈이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을 공급해왔던 회사인데 건설업과 금융권 전체를 뒤흔들었던 PF 유동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정확한 회생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서울회생법원이 어제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무궁화 캐피탈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련 일정을 공식 공고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무궁화 신탁은 자본 확충과 자산 매각을 통해 다음 달 15일까지 재무구조 개선안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무궁화 캐피탈은 이달 초 이미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PF 대출 비중이 높은 여전업권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유동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이 문제가 한 개 회사의 문제로 끝날지 아니면 PF 시장과 부동산 사업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관건인데 우려되는 점이 뭡니까? 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PF 시장의 유동성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캐피탈은 그동안 중소규모 시행사 중심으로 PF 대출을 공급해왔기 때문에 자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공정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기존 대출의 연장이나 재조정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사비 지급 일정이 밀리면서 시공, 자재 조달 등 공정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특히 미분양, 미착공 비중이 높은 지방권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이 먼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7월 기준으로 연금 받는 분들의 수치를 최신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최저생계비보다도 수령액이 적었지만 일정 조건을 채우면 평균이 100만 원 이상, 최고 300만 원 이상까지도 수령액이 올랐습니다.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일단 최고 수령액은 얼마였습니까? 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월 최고 수령액은 318만 5천 원이 조금 넘습니다. 용돈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노후 생활비로서 기능할 수 있는 액수인데요.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 등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결국 꾸준히 20년 이상 직장 생활이나 지역 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꾸준히 내는 게 고액의 연금을 받는 비결이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습니다. 전체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8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한 경우 이보다 2배 정도 많은 월 평균 11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납부를 세금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크레딧 제도나 추후 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일종의 연금 재테크 전략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는 고령층이 아무래도 가장 큰 돈을 쓰는 곳은 병원일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체 국민이 연간 226만 원을 병원비로 쓴 반면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55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화 영향이 크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진료비는 월 평균 18만 8천 원, 연평균 226만 원이었습니다. 65세 이상으로 보면 연평균 550만 원대로 2배 이상 많았는데요.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971만 명의 진료비는 모두 52조 2천억 원, 국민 전체 진료비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건보료 납부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의료급여 규모도 늘어서 지난해에만 11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네, 지금 집계돼 있는 진료비는 환자의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합산한 거잖아요. 비급여는 빠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진료비가 늘어난 만큼 건보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모두 116조 2,400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75%인 87조 5천억 원이 건보공단의 급여비로 충당이 됐습니다. 반면 공단이 지난해 부과한 건보료는 84조 1,200억 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큰 셈입니다. 이에 따라 건보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오는 2033년이면 쌓아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마구마구나 야채 불황리 같은 PC게임으로도 익숙한 넷마블이 지난 22일 해킹을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6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와중에 늑장 대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일단 정확히 어디서 무슨 정보가 유출된 겁니까? 네, 넷마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회원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휴먼 계정을 포함해 611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넷마블은 유출이 발생한 게임의 경우 바둑과 장기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과 넷마블 런처로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인데요. 휴먼 처리된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 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넷마블은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6만 6천여 곳에 사업주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생년월일, 회사 이메일 등 17,000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넷마블은 아직까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와 같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이후 관계기관이 조사에 착수하면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은 침해 사고를 인지한 이후에 신고도 늦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넷마블이 처음 해킹 피해를 신고한 시각은 지난 25일 오후 8시 40분인데요. 넷마블이 침해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 22일 오후 8시 56분으로 신고까지 약 72시간이 걸린 겁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해킹 사고의 법정 신고 기준은 침해 정황 인지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에 넷마블은 고의적 지연이나 축소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최초 인지 시점부터 고객정보 긴급보호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2강 구도에 공공 배달앱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식품기업 HY, 옛 한국 야쿠르트가 신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배달앱 노크의 운영을 출시 1년 반 만에 종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HY가 배달앱 사업을 이제 완전히 접는 겁니까? 네, HY가 운영하는 배달앱 노크는 다음 달 3일 모든 배달 서비스의 테스트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에서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사업 지역을 넓혀온 노크는 무료 배달과 낮은 중개 수수료를 내세워 왔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거센 공세에 더해 정부의 할인 쿠폰 지원을 등에 업은 공공 배달앱까지 경쟁에 가세하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HY 관계자는 내수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결정이 HY의 다른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우선 HY는 노크를 운영하는 자회사 하이노크에 지금까지 총 75억 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HY는 노크 출범을 앞두고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지난 2023년 8억 800억 원에 인수했는데요. 부릉 역시 지난해 2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HY의 여러 신사업들이 실적 부진을 겪은 영향으로 HY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6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당기 순손실도 3배 확대됐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경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5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기저효과로 반도체 생산이 줄었기 때문인데 반대로 소비는 연휴 수요와 소비 쿠폰 영향에 반등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2.9로 전달보다 2.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이후로 5년 8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4%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26.5% 급감하며 지난 1982년 이후 43년 만에 최대폭 감소한 영향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훈풍으로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9월 생산이 20% 안팎에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크게 반영됐고 긴 추석 연휴 영향도 있습니다. 전달 10%대 큰 폭으로 반등했던 건설업 생산도 역시 20.9%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산업 생산은 최근 약 한 달 주기로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지표는 어땠습니까? 투자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줄면서 전월 대비 14.1%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도 20.9% 줄면서 1997년 통계 작성 이후로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 지표는 석 달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소비 쿠폰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3.5%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구글이 AI 관련 기대감을 다시 살렸지만 거품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에 가장 공격적인 오라클이 AI 신용 리스크의 바로미터로 떠올랐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오라클의 부도 가능성에 대한 시장 베팅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오라클이 자금 공백과 차입 증가, 기술 노후 등 구조적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진단을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특히 부실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꼽히는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부분에 주목했는데요. CDS는 채권에 대한 보험 성격의 신용 파생 상품으로 부도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고 프리미엄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을 띱니다. 오라클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지난 25일 기준 연 1.25%포인트까지 오르며 최근 3년 사이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에서는 오라클 CDS 프리미엄이 단기적으로 1.5%포인트를 넘길 수 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기록한 1.98%포인트를 넘어 2%에도 다가설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오라클의 부실 위험을 높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네, AI 거품론 속에서 특히 오라클이 부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클은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 7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미국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일원인데요. 데이터 센터 구축 등을 위해 오라클은 9월 미국 회사채 시장에서 180억 달러를 조달했고 20개 은행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180억 달러 규모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참여했습니다. 시장에선 오라클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은 낮지만 AI 거품 붕괴가 현실화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오라클의 다음 실적 발표가 주목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